안녕하세요. 손창용 세무사라고 합니다. 요즘 이제 찬바람 부는 시기죠. 이 시기는 이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연말정산 시기를 맞이해서 2017년 연말정산 실무 과정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2017년 연말정산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 중에 2016년도 12월 달에 국회를 통과한 세법 중에 우리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미 교재를 그 파일을 통해서 전부 다 출력을 하고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교재 1페이지를 보시면 2017년도 연말정산 주요 개정 내용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직무발명보상금 과세 기준을 보완했습니다. 이 직무발명보상금이 과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2017년도부터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걸로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비상장 법인의 소액 주주 임원에 대한 사택 제공 이익을 비과세 규정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택 제공 이익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종업원 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나 상장법인의 소액 주주인 임원인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상장법인의 소액 주주인 임원은 규정이 빠져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다시 포함을 해서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소득세 최고 세율을 인상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1억 5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38%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1억 5천에서 5억 원 기준이 38%고 5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4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자, 지급명세서는 2월 말과 3월 10날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루라도 늦게 제출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담이 되는데, 지급명세서 불성실한 제출 못한 금액에 2%, 지연 제출 시에는 1% 적용하던 가산세를 지금은 50% 완화해서 1%와 0.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적용 시기를 보면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018년 2월 말일 날 제출하는 분과 2018년 3월 10날 제출하는 분이 2017년도 귀속 원천징수 대상 소득들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 때 이 부분 제출 과정들을 잘 챙겨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급명세서 관련되는 가산세가 50% 정도 완화되긴 했지만, 이 완화는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급명세서의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의 연봉의 1% 또는 0.5%가 되기 때문에 미제출한 근로자의 연봉 약 1억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1억 원의 1% 가산세, 즉 100만 원의 가산세가 바로 부과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 마지막 시간에 제가 제출 방법이라든가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의 다섯 번째, 기부금 세액공제 필요경비 산입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미 2017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연말정산 때 이미 반영했던 내용입니다.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하는 부분은 소득금액과 나이, 생계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했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이 요건을 적용을 하다 보면 20세 초과 또는 60세 이하의 분들이 기부금을 지출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부금을 많이 지출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지출한 기부금은 적용 못 받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이 요건을 폐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지출자가 좀 확대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출산, 육아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가 생겼습니다. 자, 보시면 출생 입양세 공제라고 해서 1인당 30만 원을 일률적으로 공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첫째 자녀는 30만 원 공제를 하지만 둘째 자녀인 경우에 출생 입양 시에는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에 출생 입양 시에 7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걸로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연금계좌세액 공제 한도를 조정을 했습니다. 자, 연금계좌 같은 경우에는 연간 400만 원 한도로 해서 총급의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의 4천만 원 초과 시에 12% 이하인 경우에는 15% 이렇게 세액 공제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400만 원 한도로 적용하던 부분을 총급의 1억 2천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 금액을 300으로 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 적용되는 연말정산에서는 이런 연금계좌 세액 공제처럼 공제 한도가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공제 한도를 축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페이지의 8번째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제 공제율을 인상을 했습니다. 난임 시술비 즉 의료비 세액 공제인데요. 의료비 세액 공제에 있어서 난임 시술비는 전액 세액 공제가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15%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20%로 공제율을 인상했습니다. 자, 9번째 든든 학자금 대출 등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 공제를 적용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근로자 본인에 대한 학자금 공제 부분인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 우리가 대학교 다니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 자녀 학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학자금을 지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학자금에 대한 교육비 세액 공제는 부모님이 받게 됩니다. 부모님이 받게 되고 그 학자금을 대출 금액에 대해서 상환하는 주체는 자녀가 되겠죠.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잡게 되면 그 자녀가 그 학자금에 대한 대출금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학자금을 갚을 때 불만 사항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본인의 학자금을 실질적으로 본인이 대출금을 갚아 나가고 있는데 갚아 나가는 시점에서는 세액공제가 적용이 안 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불만이 있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을 대출받아서 학교 다닐 때 지출을 했다면 그 학자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고요.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를 하고 나중에 근로자가 직접 그 대출금을 상환할 때 원리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형태로 변경이 됐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또 추가로 교육비 세액공제 쪽에 체험학습비에 대한 부분을 학생 1인당 30만 원을 기준으로 교육비 범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주택임차 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을 대출받을 때 대출 기간이 보통 이제 금융기관이었습니다. 금융기관이었는데 여기에 국가보훈처를 추가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에 공제 한도를 신설했습니다.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의 법인 대표자의 경우에 연간 300만 원까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4천만 원 이하는 500만 원까지 한도를 늘렸고요. 4천만 원에서 1억 사이의 경우에는 300만 원, 1억 원 초과의 경우에는 200만 원으로 고소득자의 경우 한도 규정을 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14번입니다. 월세세액 공제 범위를 좀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월세세액 공제를 적용을 할 때 월세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범위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오피스텔에 지출하는 월세까지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계약자 범위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계약을 안 해도 된다라는 사실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월세 범위를 조금 더 확대를 했는데요. 대상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오피스텔, 여기에 다중생활시설인 고시원도 추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현재 고시원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대도시로 올라오신 분들은 고시원에서 월세를 내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의 월세 부담에 대해서 세액공제 규정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부담이 조금 완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 공제 연장 및 한도 조정을 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총 금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대중교통 이용분이나 전통시장 이용분은 30% 적용을 하고 있고, 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규정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부분이었는데 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걸로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함과 동시에 기본 공제 한도 300만 원을 급여 수준에 따라서 조정을 했는데요. 1억 2천만 원 이하까지 300만 원 기존 한도를 적용하고 있고요.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를 줄여서 200만 원까지만 공제해 주는 걸로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구입비에 대한 부분은 원래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에서 중고자동차 구입 금액의 10%는 공제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정산하실 때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에 중고자동차 구입 금액이 있는지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외국인 근로자 과세 특례 적용 연장, 기한 연장과 세율 조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규정도 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기한이었었는데, 이 부분을 2년 연장해서 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걸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반 우리나라 근로자처럼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액을 계산할 수도 있고, 선택에 따라서는 종합과세 대신에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단일세율 적용할 때 2017년도부터는 19%로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2%포인트 상승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2017년도 연말정산할 때 새롭게 반영될 개정 사항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계속 강의를 진행하면서 본문 쪽에서도 자세하게 또 설명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